2.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사장이 왜 나의 이틀 동안의 휴가에 대해 달갑지 않은 기색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전혀 잊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야 겨우 생각이 났다. 일요일까지 내리 나흘을 쉬게 될 것이므로 사장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으리라. 그러나 어머니의 장례식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인 것은 전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아니었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차피 쉬었을 것이다. 물론 사장의 심정은 이해할 만했다. 어제 하루 종일 피곤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다. 면도를 하며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전차를 타고 항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해수욕장은 젊은이들로 수선스러웠다. 물 속에서 나는 마리 코르도나를 만났다. 그녀가 전에 우리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을 때 나는 그녀를 좋아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얼마 안 돼 회사를 그만두고 서로 친해질 기회는 없었다. 나는 그녀가 분황 위로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내 손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그녀는 분황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고 나는 그냥 물속에 있었다. 그녀가 내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눈가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모습으로 내게 웃어 보였다. 분황에 매달린 나는 그녀 곁으로 기어 올라갔다. 날씨는 쾌청했다. 나는 장난을 치고 싶어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있었다. 하늘이 하나 가득 눈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푸른 빛과 황금빛이었다. 목덜미 아래로 마리의 배가 숨결을 따라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분황 위에 누워 있었다. 햇볕이 지독하게 따가워지자 마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 곁으로 바싹 다가가 두 팔로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수영을 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해변가로 나와 몸을 말릴 때 그녀가 말했다. 당신보다 내가 더 까맣게 탔어요. 나는 그녀에게 저녁에 영화 구경이나 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다시 웃더니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가 보고 싶다고 했다. 옷을 입었을 때 그녀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놀라며 상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언제 그런 일을 당했나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저 어제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다소 멈칫했으나 나무라려고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할까 망설였으나 그만두었다. 사장에게도 그런 말을 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쨌든 말이란 원래 좀 잘못되기 마련이 아니던가. 저녁이 되자 마리는 모든 것을 잊었다. 영화는 가끔 웃기긴 했으나
끝이 싱거웠다. 그녀는 자기 다리를 내 다리에 기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애무해 주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를 했으나 어색하게 돼버렸다. 영화관을 나와 우리는 함께 내 방으로 돌아왔다. 자리에서 깨어보니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아주머니 댁에 가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났다. 일요일 아침이라고 생각하니 몹시 지리해졌다. 나는 일요일은 질색이다. 다시 침대로 기어든 나는 베개에서 나는 마리의 머리카락이 남긴 바다의 짠 냄새를 맡으며 10시까지 잤다. 잠을 깼으나 담배를 피우며 한낮이 될 때까지 누워 있었다. 보통 때처럼 셀레스트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 게 썩 내키지 않았다.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질문을 할 테고 난 그런 건 질색이었다. 계란을 부쳐서 접시에 입을 대고 그냥 먹었다. 빵은 떨어져서 사러 가야 했으므로 참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나자 할 일이 없어서 방 안을 서성거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딱 알맞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커서 식탁을 방으로 옮겨 놓았다. 나는 이 방만을 사용하며 다 망가진 의자 몇 개와 거울이 누렇게 변한 옷장과 화장대, 그리고 구리 침대 속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 밖의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할 일이 없어 지나간 신문을 읽어 내려갔다. 크리셀의 소금 광고를 오려서 흥미있는 기사들을 모아두는 스크랩북에다 붙였다. 손을 닦고 나서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교회의 큰 길가에 있었다. 오후에 날씨는 맑았다. 그러나 더위로 거리는 찐득거리고 이따금 오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서둘렀다.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들은 소풍 가는 한 가족이었다. 바지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해군복에 풀기가 빳빳해 거북스러운 옷을 입은 두 소년과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머리에 장식하고 검은색 칠피 구두를 신은 소녀 한 명이었다. 그 뒤를 자줏빛 비단 옷차림의 뚱뚱한 어머니와 몸이 바짝 마른 아버지가 따라갔다. 나와 안면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밀짚 모자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에는 단장을 짚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품위 있는 사람이란 평을 받았는데 아내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야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듯도 싶었다. 잠시 후에는 한때의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빨간 넥타이에 술을 놓은 손수건을 옷 포켓에 꽂고 있었다. 웃돌이는 허리가 잘록했고 코가 뾰족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시내로 영화 구경을 가는 길일 것이리라. 이렇게 일찍 서둘러 집을 나와 시시덕대고 소란을 피우며 전차를 타기 위해 앞을 다투어 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자 거리는 더욱 한적해졌다. 여러 군데에서 영화가 시작된 것 같았다. 거리에는 이제 가게집 사람들과 고양이밖에 없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다소 삭막했다. 건너편에 있는 담배가게 주인이 문 밖에 의자를 내어놓더니 거꾸로 돌려 올라타고는
등받이 위에 두 팔을 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어지던 전차는 이제 텅텅 비어버렸다. 담배가게 옆에 자그마한 카페 피에로의 빈 홀에서는 종업원이 비지를 하고 있었다. 정말 일요일이었다. 나도 담배가게 주인처럼 의자를 돌려놓고 앉았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담배를 2대 연거푸 피우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갖고 다시 창가로 왔다. 초콜릿을 입에 넣고 씹었다. 조금 후 하늘이 다시 캄캄해졌다. 소나기라도 한바탕 올 모양인가. 하지만 하늘은 다시 개기 시작했다. 그래도 비를 뿌릴 것 같은 구름이 한둘 지나가느라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다. 오랫동안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5시가 되자 전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야외 경기장에서 관중들을 가득 싣고 온 것이다. 전차에 승강되며 난간에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 다음 전차에는 선수들이 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제각기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어 금방 선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악을 써 자기네 클럽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노래를 있는 힘을 다해 불러대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내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누군가가 우리가 이겼어! 라며 내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알았어! 라고 마주 소리쳐 주었다. 그때부터 버스가 달려오기 시작했다. 해는 꽤 기울어 지붕 위의 하늘은 석양으로 붉게 물들고 어둠이 깔리며 거리는 차츰 활기를 띠어갔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부쩍 많아졌다. 그 중에는 그 품위 있는 사내의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은 손목을 잡힌 채 울며 끌려가고 있었다. 곧이어 근처 극장에서 관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젊은이들의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보고 나는 그들이 활극 영화를 보고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시내 영화관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이보다 조금 후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가기 전보다 다소 심각한 얼굴이었다. 아직도 가끔 시시덕거리는 축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피로하여 뭔가 생각이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건너편 보도 위를 서성거리며 아직 가지 않고 있었다. 마을의 젊은 아가씨들이 모자를 벗고 서로 팔짱을 낀 채 걸어오고 있었다. 청년들이 나란히 늘어서서 그녀들을 막아서며 장난을 치자 여자들은 고개를 젖히고 웃어댔다. 그녀들 중 내가 얼굴을 아는 몇몇 아가씨들은 내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지며 어둠 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던 별빛을 창백하게 가리어버렸다. 그처럼 사람들과 불빛이 뒤섞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지 눈이 아팠다. 가로등이 습기 찬 도로를 비추고 일정한 간격으로 오가는 전차의 불빛은 행인들의 머리카락 위에서 번쩍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미소 띤 얼굴이나 손목시계를 비춰주곤 했다. 어느 사이엔가 차츰 오가는 전차가 뜸해지고 가로수와 가로등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다시 거리는 쓸쓸해지고 그 쓸쓸한 빈 거리를
고양이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시간이 된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자 등에 너무 오래 턱을 괴고 있어서인지 목덜미가 뻐근했다. 빵과 젤리를 사가지고 올라와 요리를 해서 선채로 먹었다.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으나 바람이 찼다. 창문을 닫고 방 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거울에 테이블의 한 끝이 비쳤고 거기에는 알콜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러자 문득 이렇게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으며 어머니의 장례도 끝이 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달라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제나와 같았다. 3. 오늘은 회사에서 꽤 열심히 일을 했다. 사장은 만족스러워했다. 내게 피곤하지 않느냐,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됐느냐는 둥 물어왔다. 나는 틀리지 않게 대답하기 위해 한 60세쯤 되었다고 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장은 한시름 덜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책상 위에는 서나 증권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전부 내가 직접 점검해야 할 것들이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손을 씻었다. 나는 손을 씻는 정오의 이 시간이 좋다. 저녁 무렵에는 수건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어 그다지 기분이 상쾌하지 못하다. 하루 종일 그 수건 하나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언젠가 나는 사장에게 그 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다. 사장은 자기도 물론 그것이 유감스럽긴 하나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조금 늦게 12시 반에 운송과에서 근무하는 임마누엘과 함께 회사를 나왔다. 회사는 바다를 향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우리는 햇살이 타오르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을 바라보며 멀거니 있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엔진 소리와 쇠사슬 끌리는 소리를 요란히 내며 달려왔다. 임마누엘이 내게 말했다. 집어 타는 게 어때?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뛰었다. 트럭이 우리를 앞질러 지나쳐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달려야 했다. 나는 자동차 소리와 먼지에 휩싸여 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권양기며 다른 기계들, 수평선에서 춤추는 돛대,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배들 사이에서 그저 뛰어가고 있는 육체의 고동을 느낄 뿐이었다. 내가 먼저 손잡이를 잡고 뛰어올랐다. 그런 다음 임마누엘이 올라오도록 거들어 주었다. 둘 다 숨을 헉헉거렸다. 햇살과 먼지에 휩싸인 트럭은 부두의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몹시 흔들렸다. 임마누엘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웃어댔다. 땀으로 뒤 범벅이 된 우리는 셀레스트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하얀 수염의 셀레스트는 여느 때처럼 불룩한 배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어떤가?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한 뒤 무척 배가 고프다고 덧붙여 말했다. 서둘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으로 얼핏 잠들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나자 담배 생각이 간절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을 알고 그대로 일어나 회사로 가는 전차를 집어탔다. 오후 동안 꼬박 일에 열중했다. 사무실 안은 무척 더웠다. 그래서인지 저녁에 퇴근을 해 천천히 부둣가를 걸어 집에 돌아올 때는 상쾌했다. 하늘은 푸르고 마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나는 삶은 감자로 저녁을 만들기 위해 곧장 집으로 왔다. 어두컴컴한 아파트의 층계를 오르다 옆방에 사는 살라마노 영감과 부딪혔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벌써 8년 전부터 개는 언제나 영감의 둘도 없는 짝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습진이라는 피부병에 걸려있는 개는 털이 거의 다 빠져 없고 온몸이 불그레한 껍질과 상처, 딱지 투성이었다. 그 개와 너무 오래 둘이서만 한 방에서 지낸 탓인지 살라마노 영감도 조금은 개를 닮았다. 그의 얼굴에도 불그스름한 딱지가 있었고 수염도 듬성듬성한 데다 누랬다. 개 역시 목을 쭉 뻗고 코끝을 앞으로 내민 꼴이 영락없이 허리가 구부정한 주인을 닮았다. 아무튼 그들은 같은 족속처럼 보였는데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영감은 언제나 오전 11시와 오후 6시 두 차례씩 그 개와 함께 산책을 하였다. 8년 동안 그 산책 코스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시간이면 언제나 리옹 길거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개에게 끌려가던 영감은 결국 발부리를 땅에 부딪고 비틀거린다. 그러면 영감은 마구 욕을 해대며 개를 때린다. 개는 늘 무서워 벌벌 기는 신용을 하기 마련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갈 차례였다. 얼마쯤 가다 매를 잊어버린 개는 다시 앞장서 주인을 끌고 가는데 그러면 영감은 욕짓거리와 매를 되풀이하고 마침내는 둘 다 거리에서 멈춰서곤 했다. 이때에는 개는 공포에 질려 오들거리고 주인은 화가 치밀어 개를 노려보고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어쩌다 개가 오줌을 누고 싶어 할 때도 영감은 막무가내로 잡아 끌기만 한다. 개는 별 수 없이 오줌방울을 질금질금 흘리며 따라간다. 간혹 개가 실수로 방에서 오줌을 쌀 경우 영감의 노여움은 극에 달한다. 그렇게 하기를 8년이나 되었다. 셀레스트는 언제나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그 까닭을 모른다. 층계에서 내가 영감과 마주쳤을 때 영감은 개에게 욕을 해대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거사! 개는 언제나 그렇듯 낑낑거렸다. 내가 인사를 건네도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욕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개가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고 물었다. 영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빌어먹다 돼질 것이라고 욕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개의 목걸이를 고쳤다. 나는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되풀이에 물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화를 간신히 누르고 있다는 듯 겨우 이렇게 대답했다. 이놈은 언제나 이 모양이라니까. 그는 네 발로 버티는 개를 끌고 가버렸다. 바로 그때
나는 층계에서 또 한 사람의 이웃을 만났다. 근처에서는 모두들 그를 여자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뚜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직업을 물으면 언제나 창고 감독이라고 대답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 내게 말을 건네고 내가 그의 말을 군소리 없이 들어주기 때문인지 내 방에 곧잘 놀러 오기도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굳이 그를 멀리할 이유도 내겐 없었다. 그의 이름은 레이몽 생떼스다. 작달막한 키에 어깨가 건장하고 마치 권투 선수 같은 코를 갖고 있다. 옷차림은 언제 보아도 말끔했다. 살라마노 영감에 대해 이야기하면 참 불쌍한 영감이죠? 라고 했다. 언젠가 내게 그런 꼴을 보는 게 역겹지 않느냐고 하기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층계를 다 올라와 내 방으로 가려는데 그가 말을 붙여왔다. 내 방에 소시지와 술이 좀 있는데 함께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녁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는 그러마고 했다. 그 역시 단칸방 신세였는데 창문도 없는 부엌이 달려 있었다. 침대 머리맡의 벽에는 흰색과 장밋빛의 천사 석고상과 운동선수들의 사진, 여자 누드 그림으로 만든 액자 등이 걸려 있었다. 방 안은 너저분했고 침대도 흐트러져 있었다. 석유 램프에 불을 켠 후 그는 주머니에서 꾀재재한 붕대를 꺼내더니 자신의 오른손에 감았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웬 녀석이 시비를 걸어와 한바탕 붙었다는 것이다. 내가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난 성미가 조금 급할 뿐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메르소 씨? 글쎄, 그 녀석이 날더러 사내 대장부라면 당장 전차에서 뛰어내리라나요? 임마, 그 입 닥치지 못해? 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나보고 사내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전차에서 뛰어내려 말했지요. 이쯤 해두면 너도 각오했겠지? 계속해서 까불면 아주 맛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이 자식 뭐가 어째? 하며 대들지 않겠어요? 그래, 그대로 한 방 먹여줬지요. 나가 떨어지더군요. 난 그놈을 일으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꼴에 나자빠진 채로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한 대 더 먹이고 두어 대 더 쥐어 박았지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녀석에게 맛이 어떠냐? 괜찮으냐? 했더니 그렇다더군요. 생떼스는 이렇게 짓거리면서 계속 붕대를 감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가 걸터 앉았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결국 내가 싸움을 건 게 아니라 그놈이 날 모욕한 겁니다. 옳은 말이다. 나는 그에게 그럴 것이라고 대꾸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불쑥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충고가 듣고 싶다고 했다. 당신은 사내답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 것이니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서로 친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내가 잠자코 있자 그는 재차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냐고 물어왔다. 내가 그리 나쁘진 않을 거라고 대답하자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소시지를 꺼내 난로에 굽고 컵이며 스푼, 접시, 그리고 술 2병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그러는 동안은 말이 없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주저하는 눈치더니 곧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 하나를 알고 있어요. 뭐 애인 같은 거지요? 그는 자기와 싸운 사내가 바로 그 여자의 오빠라고 했다. 그는 또 자기는 그 여자를 먹여 살리는 처지이며 이웃에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잘 알지만 자기는 어디까지나 떳떳하며 단순히 창고 감독일 뿐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그년에게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그 여자에게 생활비를 대어주었다. 여자의 방세를 물어주고 식비로 하루 20프랑씩 주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방세 300프랑에 식비 600프랑이지요? 그 외에도 가끔 스타킹이라도 사주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럭저럭 1000프랑이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2년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빈들거리고 놀면서도 그걸로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어째서 넌 하루에 반나절이라도 일을 하지 않는 거지? 내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데 말이야. 이달에는 옷도 한 벌 사주었고 매일 20프랑씩 용돈도 주는 데다 방세도 치러 주었잖아. 그런데 넌 오후 내내 친구들과 어울려 차나 마시는 게 고작이고 당신 친구들한테 커피며 설탕을 대접하는 건 너지만 돈을 내는 장본인은 나란 말이다. 난 해줄 만큼 다 해주는데 너는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대체 어쩌란 얘기냐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해요. 빈들거리며 불평만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자 차츰 뭔가 속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던 차에 그는 여자의 핸드백에서 도박용 복권을 한 장 발견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그 출처가 분명치 않더라는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돼 이번에는 방에서 은팔찌 한 쌍을 잡힌 전당표 쪽지가 나왔다. 그는 그때까지 그녀에게 그런 팔찌가 있는 줄도 몰랐었다고 했다. 결국 속은 걸 확실히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년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헤어지며 홧김에 실컷 두들겨 패고는 속 시원히 다 말해줬지요. 너란 년은 좋지도 않은 내 그것으로 노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년이다. 세상에서는 네가 나한테 받는 행복을 다들 부러워하고 있다. 너는 곧 그것을 깨닫게 될 테니 두고 봐라 하고 말입니다. 그는 피가 나도록 여자를 때린 모양인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녀에게 손을 댄 일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때리긴 했지만 그리 지독하게 하진 않았어요. 빌어먹으려니 울고 소리를 지르고 앙탈을 부렸지만 나는 덧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래도 끝장이야. 마찬가지지요. 언제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년을 골탕 먹이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로 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가 그을음이 나는 램프 심지를 손보는 동안 방 안은 더없이 조용했다. 나는 그의 얘기를 계속 듣고만 있었다. 술을 거의 한 병 다 마신 탓인지 관자놀이가 달아올랐다. 담배가 떨어졌으므로
레이몽이 담배를 피웠다. 마지막 전차가 긴 경적을 울리며 소음들을 싣고 떠나가 버린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레이몽이 얘기를 계속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아직 그 여자의 몸에 약간의 미련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를 단단히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여자를 호텔로 끌고 가 풍기물난 단속 경찰을 불러 스캔들도 일으킬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여자의 이름은 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바람둥이 친구들과도 상의했으나 달리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 레이몽이 말한 것처럼 소위 소문난 바람둥이들이 그런 일 하나 처리할 줄 모른 데서야 말이 아닌 셈이다. 레이몽의 얘기를 듣고 난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다 문신을 새기라고 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러기 전에 그는 내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묻기 전에 내가 자기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었으나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꾸해 주었다. 그는 또 분명 자기는 속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긴 내가 보기에도 그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재차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방법이야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자를 혼내주려는 심정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술을 마셨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난 그는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여자에게 절교를 선언함과 동시에 미련을 느낄 정도의 편지를 보낼 생각이다. 그래, 여자가 돌아오면 옛날처럼 잠자리에 들어 그 짓이 끝나갈 무렵 여자 얼굴에 침을 내뱉고 밖으로 내쫓겠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내 생각에도 그 정도면 복수를 하는 것이 될 듯도 했다. 그는 자기는 편지를 잘 쓸 자신이 없으니 나보고 한 줄 써달라고 했다. 말하자면 그게 본론이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그는 지금 당장 써달라면 귀찮으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내 말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일어나 소시지와 접시를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왁스칠을 한 테이블을 말끔하게 닦았다. 그런 뒤 침대 머리맡의 테이블 서랍에서 종이 한 장과 노란색 봉투, 빨간 나무펜과 보라색 잉크병을 꺼냈다. 나는 그가 말한 여자의 이름을 듣고 그녀가 무어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어인은 원래는 모로코의 원주민을 가리키나 15세기경부터는 화교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는 편지를 써 나갔다. 아무렇게나 쓰긴 했으나 그래도 레이몽의 마음에 들도록 신경을 썼다. 다 쓴 뒤 나는 소리내어 그것을 읽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그는 한 번 더 읽어 달라고 했다. 그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자네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은 줄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자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무심히 들어넘겼다.
그러나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제 자네와 나는 친구일세? 그제야 나는 그 자네란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말을 놓고 있었다. 그런 셈이군. 내가 대꾸했다. 나로서는 내가 그의 친구이건 아니건 별로 상관이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은 뒤 봉했다. 그런 뒤 우리는 남은 술을 다 마시고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창밖은 죽음처럼 적막했다. 이따금 오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 적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너무 늦었군. 내가 말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그가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옳은 의미였다.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도 자리에서 선뜻 일어서기가 힘이 들었다. 그는 내가 피곤해 보였는지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자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다. 뭐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일이 아니냐고 했을 때에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다. 내가 일어서자 그는 내 손을 굳게 마주잡고는 사나이끼리는 늘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방을 나와 나는 한동안 층계의 어둠 속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사방은 고요했고 층계 아래쪽에서는 눅눅하고 음산한 바람이 불어 올라왔다. 관자놀이가 팔딱거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냥 꼼짝도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라마노 영감방에서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4. 일주일 내내 나는 일에 파묻혀 지냈다. 레이몽이 찾아와 그 편지를 붙였다고 했다. 그리고 임마누엘과 영화 구경을 2번 갔다. 그는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내였으므로 일일이 설명이 필요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다. 약속한 대로 마리가 찾아왔다. 나는 그녀가 빨간 바탕에 흰 줄무늬가 진 예쁜 옷에 가죽 샌들을 신고 있는 것을 보자 숨가쁜 욕정을 느꼈다. 탄력 있는 젖가슴이 분명히 드러나 보였고 햇볕에 그을어 갈색으로 변한 얼굴은 꽃처럼 피어나 있었다. 우리는 곧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로 나갔다. 사방 위에는 바위가 솟아있고 언덕 기슭에는 갈대숲이 우거져 있었다. 오후 4시의 햇살은 그다지 따갑지 않았다. 바닷물은 미지근했다. 길게 펼쳐진 게으른 물결이 나직이 넘실거렸다. 마리가 게임을 하나 가르쳐 주었다. 헤엄을 치며 물을 입안에 가득 들이마신 후 몸을 뒤로 젖히며 그것을 하늘로 뿜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공중에서 물거품이 레이스처럼 퍼져 사라지기도 하고 보슬비처럼 따뜻한 물이 얼굴로 떨어지기도 했다. 자꾸 되풀이하니 입안이 짠게 얼얼해 왔다. 그때 마리가 물속에서 내게 달라붙었다. 그녀는 자기의 입술을 내 입술 위에 포겠다. 그녀의 혀끝이
내 입술에 산뜻하게 닿았다. 우리는 얼마 동안 파도 속에서 함께 뒹굴었다. 바닷가로 나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때부터 서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는 서둘러 버스를 집어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침대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창문은 열린 채 그대로 있었다. 여름의 서늘한 밤 기운이 우리의 갈색 몸 위로 흘러갔다. 아주 흐뭇한 기분이었다. 오늘 아침 마리는 그냥 집에 남았다. 나는 그녀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한 뒤 고기를 사러 아래로 내려갔다. 방으로 돌아오는데 레이몽의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는 살라마노 영감의 방에서 개를 야단치는 소리도 들렸다. 구두 소리와 함께 개가 발톱으로 나무 층계를 긁는 소리가 났다. 빌어먹을 놈의 개새끼 하는 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그들은 산책을 나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마리에게 그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내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길어 걷어올렸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또 그녀와 자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얼마 후 마리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긴 했으나 아마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소리내어 웃어댔고 나는 다시 키스해 주었다. 그때 레이몽의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나더니 이어 레이몽이 고함을 쳤다. 넌 나를 속였지? 나를 속이고 어떻게 견뎌내나 두고 보자. 이제 그 맛이 어떤가? 내가 가르쳐 주지. 이어 뭔가 부딪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외마디 비명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어찌나 끔찍했던지 이웃방 사람들이 몰려나와 층계는 금세 꽉 메워졌다. 나도 마리와 함께 나가보았다. 여자는 악을 써대고 레이몽은 연방 그 여자를 때리고 있었다. 마리가 무섭다고 했으나 나는 아무 대꾸하지 않았다. 마리는 다시 경찰을 불러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경찰은 질색이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3층에 사는 용족공과 함께 경찰이 한 사람 달려왔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리자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레이몽은 문을 열었다. 그는 담배를 피워 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여자가 뛰쳐나오며 경찰에게 레이몽이 자기를 때렸다고 했다. 당신 이름이 뭐야? 경찰이 물었고 레이몽은 이름을 말했다. 신문 도중에는 담배 피우지 마. 경찰이 말했다. 레이몽은 어물쩡하여 나를 쳐다보았다. 담배는 그대로 입에 문 채였다. 그러자 경찰이 두꺼운 손바닥으로
레이몽의 뺨을 후려쳤다. 담배는 몇 미터 저쪽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순간 레이몽은 얼굴색이 변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아주 유순한 얼굴로 담배를 주워도 좋으냐고 경찰에게 물었다. 좋아. 경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경찰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흐느껴 울던 여자가 주절거렸다. 이놈이 절 때렸어요. 이 나쁜 놈팽이 놈이요.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레이몽이 가로챘다. 날이 남자를 함부로 논팽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요? 닥쳐! 경찰이 소리 지르자 레이몽은 여자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어디 두고 보자 인년아. 네가 다시는 날 안 만날 줄 아니?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 마. 경찰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더니 다시 여자에게는 가도 좋지만 레이몽은 호출이 있을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레이몽에게 그처럼 몸이 떨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게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했다. 날이 전 지금 말짱합니다. 레이몽이 대꾸했다. 다만 날이 앞이니 이렇게 떨리는 거고 그거야 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는 방문을 닫아버렸다. 구경꾼들도 흩어졌다. 나와 마리는 점심을 준비했으나 마리는 그다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의 내가 다 먹어치웠다. 그녀가 1시에 돌아간 뒤 나는 잠시 눈을 붙였다. 3시쯤 노크 소리가 나더니 레이몽이 들어왔다.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내 침대에 걸터 앉은 그는 잠자코 침묵만 지켰다. 그래, 내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되었는데 여자가 먼저 뺨을 갈겨 그만 화가 나서 때려 주었다고 했다. 그 뒤의 일은 내가 본 대로였다. 나는 여자도 단단히 혼이 난 것만은 사실이니 자네도 그리 나쁜 기분은 아닐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아무리 자기를 야단쳤다 해도 여자가 창피를 당한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자기는 경찰의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경찰이 자기 뺨을 때렸을 때 자기가 거기에 맞설 걸로 알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경찰은 싫다고 했다. 레이몽은 몹시 흐뭇해하는 것 같았다. 그가 함께 나가지 않겠느냐고 해 나는 일어나서 머리 손질을 했다. 그는 내가 이번 일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했다. 나는 증인이 되더라도 별 상관없었으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었다. 레이몽은 다만 여자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말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 나는 그의 증인이 되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레이몽이 브랜디를 한 잔 샀고 그리고 당구를 한 게임 쳤다. 나는 근소한 차이로 졌다. 그는 사창굴에 가자고 했으나
나는 그런 데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거절했다. 우리는 느릿느릿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레이몽은 그 못된 계집을 혼내주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아주 친절했다. 나는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다. 문간에 살라마노 영감이 흥분해서 서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나는 그가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어두운 복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충혈된 눈으로 거리를 훑어보기도 하였다. 레이몽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놈의 개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그에게 걔가 어딜 갔느냐고 했더니 대뜸 도망쳐버렸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곧이어 수다스럽게 얘기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연병장일 데리고 갔었지. 천막 극장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서 있길래 나도 멈춰서서 달주왕인가 하는 걸 잠깐 들여다보려고 했었는데 그 연병할 것이 도망을 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레이몽이 어쩌면 걔가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인을 찾아서 수십 킬로미터를 헤맨 개의 얘기까지 해주며 위로했으나 영감의 흥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아무튼 난 그놈을 잡아내고 말겠소. 누가 길러주길 바랄 형편도 아니고요. 어느 누가 그런 상처투성이를 좋다고 하겠소. 틀림없이 경찰에게 걸려들 거요. 나는 그에게 경찰서의 개 보관소에 가보라고 가르쳐주며 벌금을 약간 물면 개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감은 그 벌금이 비싼가 물었으나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영감은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 망할 놈 때문에 내가 돈을 써? 어림도 없지. 차라리 되저 없어지라지. 레이몽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2층 층계참에서 헤어졌다. 조금 뒤 영감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영감은 문간에 선 채 말했다. 배가 안 될지. 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나 그는 멍하니 구두코만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부스럼투성이인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나직하게 말했다. 설마 개를 잡아가진 않겠지요, 메르소 씨? 아마도 저한테 돌려주겠지요. 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요? 경찰서의 개 보관소에서는 주인이 찾아가도록 사흘 동안 뜰 안에 매두지만 사흘이 지나면 적당히 처분해버린다고 내가 말해주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며 방을 나갔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오. 잠시 후 그가 자기 방에서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마침내 벽을 통해 나직한
흐느낌 소리가 전해져 왔다. 영감이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때 왜 어머니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별로 시장기가 느껴지지 않아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로 들어갔다. 오, 회사로 레이몽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 친구 하나가 알제 근처에 조용한 별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그곳에서 함께 지내자고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었다. 이 친구에게는 이미 내 얘기를 해놓았다고 한다. 나는 그러고는 싶지만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여자친구와 같이 오라는 것이었다. 친구 부인도 남자들을 혼자 상대하지 않게 되어서 매우 반가워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장은 근무 시간에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으므로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러나 레이몽은 잠깐만 기다리라며 초대에 관한 일은 저녁에도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진짜 할 얘기는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저번에 혼내준 그 여자의 오빠도 낀 아랍인 패거리들에게 쫓겼다고 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다가 집 근처에서 그놈들을 만나면 나에게 좀 알려줘.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잠시 뒤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사적인 전화를 삼가하고 일에 열중하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 불쾌했으나 그런 얘기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어떤 계획에 대해 나와 의논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그 문제에 관해 다만 내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뿐이었다. 파리에 지사를 설치하여 커다란 회사들과 직접 거래를 털 생각인데 그곳에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파리에서 살 수 있고 게다가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자넨 젊으니까 그런 생활이 마음에 들 것으로 믿네만. 사장이 말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나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대꾸했다. 사장은 생활의 변화에 매력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든 결코 생활을 바꿀 수 없으며 어느 경우이든 생활이란 다 마찬가지이며 게다가 나는 이곳 생활에 조금도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사장은 다소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네의 대답은 늘 겉돌 뿐이며 야심이라곤 없어 사업상 지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일을 해야 했으므로 그만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굳이 사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별 불만도 없는 현재의 생활을 바꿔야 할 아무런 필요성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결코 불행하지는 않다. 학창 시절에는 야심이 꽤 많았으나 학업을 도중에서 그만두어야 했을 때 나는 그 모든 게 실제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저녁에 마리가 와서 자기와 결혼하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래도 좋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언젠가도 말한 적이 있지만 그건 내게 별 의미가 없으며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꾸했다. 그런데 왜 저와 결혼을 하지요? 나는 결혼 역시 내게 아무 의미도 없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요청해 온 것은 그녀이고 나는 다만 기꺼이 승낙한 것뿐이지 않은가. 그녀는 결혼이란 아주 중대한 결정이라고 우겼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한동안 잠자코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나와 함께 잔 다른 여자가 청혼을 해도 승낙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야 당연하지. 내가 대꾸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나 역시 그 점을 잘 몰랐다. 다시 한동안 말이 끊겼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좀 괴팍스러운 데가 있으며 모르긴 해도 그런 점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이유로 당신이 싫어질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마리는 웃으면서 내 팔을 잡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마리가 바란다면 언제든지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사장과의 면담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마리는 파리에 가보고 싶어 했다. 내가 한동안 파리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고 하자 그녀는 대뜸 어떤 곳이냐고 물어왔다. 더러운 곳이지. 비둘기와 음침한 거리와 파리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뿐인 도시야. 마리와 나는 큰 길을 골라 거리를 돌아다녔다. 여자들은 모두 예뻤다. 마리에게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녀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노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둘 다 할 얘기가 궁핍해졌다. 그래도 나는 그녀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해서 셀레스트의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마리는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따로 할 일이 좀 있다고 했다. 그때야 어느새 집 앞에 다 왔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따로 할 일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야 물론이었다. 단지 물어볼 생각을 못했을 뿐이었는데 마리는 섭섭해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내 앞으로 불쑥 다가서더니 입술을 내밀었다. 셀레스트의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식사 도중에 자그마한 키에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와 내 테이블에 함께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다소 수선스러운 태도에 조그마한 능금 같은 얼굴에서는 두 눈이 빛났다. 재킷을 벗고 의자에 앉은 여자는 다소 헐레벌떡 메뉴를 살핀 뒤 셀레스트를 불러 빠르고 분명한 목소리로 요리를 주문했다. 서양 요리에서 식욕을 돋구기 위하여 식사에 처음 나오는 간단한 채소인 오르되브르를 기다리는 동안 여자는 핸드백에서 네모진 종이와 연필을 꺼내 들고 계산을 해보더니 지갑에서 팁까지 합한 정확한 금액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르데부르가 나오자 허겁지겁 먹어치운 여자는 다음 요리를 기다리며 다시 핸드백에서 푸른색 연필과 일주일 동안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린 잡지를 꺼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정성스럽게 체크하고 있었다. 잡지라야 고작 12페이지 되는 것으로 여자는 식사를 하면서도 그 일을 쉬지 않았다. 내가 식사를 끝마쳤을 때까지도 그녀는 여전히 체크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자동인형 같은 정확한 몸짓으로 겉옷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달리 할 일도 없었으므로 그녀를 따라 나와 뒤를 따라갔다. 여자는 복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또박또박 걸어갔다. 한 옆으로 비키거나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결국 나는 그녀를 놓쳐버렸고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참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잊어버리고 말았다. 집에 와보니 현관에 살라마노 영감이 서 있기에 함께 내 방으로 가자고 했다. 그는 개 보관소에 가보았으나 자기 개가 없더라며 결국 잃어버린 모양이라고 했다. 그곳 사람들 얘기가 아마 차에 치였을 것이라고 하길래 그럼 경찰서에 가보면 알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것은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으며 매일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영감은 그 개와 함께 오래 사는 동안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였다. 영감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고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영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낡아 빠진 펠트 모자를 쓰고 누런 수염 밑으로 씹어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와 오래 마주대하고 있기가 다소 불편했으나 달리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졸립지도 않아서 나는 그 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노인이 그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었다. 그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젊을 때는 연극을 좋아해 군대 시절에는 보두빌에 출연한 적도 있었다. 보두빌은 음악이나 무용들의 소회극 또는 가곡, 무용, 총극 따위를 종합한 흥행물이다. 그러나 결국은 철도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었다. 그 덕분에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연금을 타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정도 들었었다. 그래, 그는 아내가 죽고 나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았다. 그래,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 아주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다. 처음에는 우유로 길렀는데도 개는 인간보다 훨씬 수명이 짧으므로 영감과 함께 늙어가기 시작했다. 그놈은 성질이 못돼 자꾸 싸우긴 했지만 그만한 놈도 없지요. 영감의 말이었다. 내가 그 개는 혈통이 뛰어난 놈이었다고 말하자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본 적이 없으시죠? 정말 훌륭한 털을 갖고 있었지요. 개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하자 영감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부병이 문제가 아니라 늙은 게 병이었는데 그렇다면 가망이 없는 것이었다. 영감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내가 하품을 했더니 그는 그만 가보겠다고 했다. 나는 괜찮으니 좀 더 있으라고 하며 걔가 그렇게 되어서 참 안 됐다고 말했다. 영감은 고맙다고 하며 우리 어머니가 그 개를 무척 귀여워했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얘기를 하며 그는 당신 어머님이라고 표현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꽤 외롭겠다고 그가 말했으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영감은 다소 거북살스러운 표정이 되어 재빠르게 짓거렸다.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것 때문에 이웃에서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자기는 나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으며 어머니를 매우 사랑한 것도 알고 있노라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이웃의 나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어쨌든 내게는 어머니를 모실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양로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대꾸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게다가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내게 하실 말씀도 없고 해서 아주 지루해 하셨지요. 그랬을 거요. 양로원에 가면 그나마 말벗이라도 생길 테니까. 그리고 나서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졸리기 시작한 것이다. 개의 죽음으로 생활이 변해버린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내게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통해 그의 피부가 느껴졌다. 그는 문간에 서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엔 개들이 좀 조용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개가 짖을 때마다 혹시 내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6. 일요일 아침 나는 마리가 찾아와 몇 번이나 흔들어 깨운 뒤에야 간신히 일어났다. 우리는 아침 일찍 해수욕을 하고 싶었으므로 아침 식사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몸이 휘청할 정도로 속이 텅 빈 것을 느꼈고 두통까지 겹쳤다. 담배도 맛있었다. 마리는 내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놀렸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는 풀어서 늘어뜨리고 있었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더니 그녀는 기쁜 미소를 떠올렸다. 계단을 내려가며 레이몽의 방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곧 내려가겠다는 대답이 들려왔다. 거리로 나서자 나는 피로했던 데다 덧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가득히 퍼져 있는 햇살이 마치 뺨이라도 후려치듯 내게로 달려들었다. 마리는 행복에 겨운 듯 내 팔에 매달려 깡총거리며 날씨가 좋다고 몇 번씩이나 말했다. 나는 기분이 좀 좋아지자 배가 고파져서 마리에게 그 말을 했다. 그녀는 들고 있는 헝겊 가방을 열어보였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라곤 우리 두 사람의 수영복과 수건이 전부였다. 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윽고 레이몽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반소매 흰 셔츠에 푸른색 바지 차림의 그는 밀집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마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하얀 팔목에 검은 털이 덮여 있는 것이 공연히 신경에 거슬렸다. 그는 몹시 기분이 좋은 듯 휘파람을 불며 내려왔다. 그는 내게 안녕하슈 영감이라고 말한 다음 마리를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다. 바로 전날 나는 레이몽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그 계집이 그를 배신했다고 증언을 했다. 레이몽은 훈방 정도로 그쳤다. 내 증언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이몽과 의논하여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바닷가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으나 버스를 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레이몽은 우리가 일찍 찾아가는 것을 그 친구도 반가워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막 길을 떠나려던 레이몽의 시선이 맞은편에 가서 멎었다. 담배가게 진열장에 아랍인 패거리들이 기대 서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돌이나 죽은 나무 토막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 중 왼편에서 둘째 번 놈이 바로 그 놈이라고 레이몽이 말했다. 그는 다소 찜찜한 얼굴로 이 일은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아랍인들이 레이몽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자 레이몽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하며 몸을 젖히고 웃어댔다.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레이몽은 아랍인들이 뒤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레이몽은 마음이 푹 놓인 듯 줄곧 마리에게 우스갯소리를 짓거렸다. 그는 그녀가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았는데 마리는 가끔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볼 뿐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알제의 교회에서 내렸다. 바닷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별로 멀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은 언덕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언덕에 올라서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그 아래로는 해변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이 있었다. 언덕은 짙푸른 하늘 아래 노란 돌들과 하얀 수선화로 뒤덮여 있었다. 마리는 방수 처리가 된 헝겊 가방을 휘둘러 꽃잎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쳤다. 우리는 푸르고 흰 울타리로 둘러쳐진 작은 별장들 사이로 걸어갔다. 타마리스크 나무가 베란다까지 뻗어 있는 별장이 있는가 하면 바위들 사이로 위태롭게 서 있는 별장도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벌써 잔잔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넓은 육지는 멀리 맑은 해변에 고지되어 조는 듯이 누워 있었다. 고요하고 투명한 대기 속에서 경쾌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어선 한 척이 움직이는 듯 마는 듯 나아가고 있었다. 마리가 바위 틈에서 붓꽃 몇 송이를 꺾어들었다. 바다로 내려가는 언덕길에서 보니 바닷가에는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레이몽의 친구는 바다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목조 별장에 살고 있었다. 바위를 등지고 있는 별장은 건물 전면에 받친 기둥들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 레이몽이 친구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마송이라는 친구는 떡 벌어진 어깨에 후리후리한 키에 건장한 사나이였다. 그의 아내는 예쁘장하고 동그란 얼굴에 파리말씨를 썼다. 마송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생각지 말라고 한 뒤 아침에 낚아온 생선 프라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가 그에게 정말 좋은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그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꼭 이 별장에 와서 지낸다고 했다. 물론 아내와 함께죠. 그가 덧붙였다. 그의 아내는 마리와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리와 결혼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마송이 물에 들어가자고 했으나 레이몬과 그의 아내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셋이서 바다로 내려갔다. 마리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과 나는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는 말을 아주 천천히 했는데 말끝마다 꼭 뿐만 아니라 하고 덧붙이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실제로 자기 이야기에 덧붙여 말할 것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했다. 그는 마리를 이렇게 평했다. 아주 멋진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력도 넘치고 햇살이 기분 좋게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 나는 그의 말버릇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발밑에 밟히는 모래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있던 나는 마송에게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한 뒤 그대로 뛰어들었다. 마송은 느린 걸음으로 물속으로 들어와 몸이 뜨게 되자 그제야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매우 서투르게 개구리 헤엄을 쳤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남겨두고 마리를 뒤쫓아갔다. 물은 수영하기에 기분 좋을 정도로 차가웠다. 마리와 둘이 꽤 멀리까지 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몸짓과 흐뭇한 표정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몸을 띄웠다. 드러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태양이 내 입가로 흘러드는 물을 마르게 했다. 멀리 모래사장에서 마송이 몸을 길게 뻗고 햇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꽤 먼 거리였는데도 그는 커다랗게 보였다. 나와 마리는 함께 수영을 하고 싶었다. 나는 뒤로 돌아가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런 다음 그녀가 팔을 놀리며 앞으로 나가도록 발장구를 쳐서 도와주었다. 고요한 아침에 철썩대는 물결 소리가 우리 곁을 맴돌아 나는 그만 피로해졌다. 나는 마리를 남겨둔 채 혼자서 숨을 크게 몰아쉬며 헤엄쳐서 기슭으로 나오고 말았다. 마송 곁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밭에 얼굴을 쳐박았다. 내가 기분이 정말 좋다고 했더니 마송이 자기도 그렇다고 말했다. 얼마 뒤에 마리가 물에서 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은 바닷물에 젖어 미끈거렸으며 머리카락은 뒤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녀는 내 곁에 바싹 붙어서 드러누웠다. 마리의 체온과 햇살의 열기 덕분으로 나는 깜빡 졸았다. 마리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마송은 벌써 별장으로 돌아갔으며 우리도 점심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몹시 배가 고팠으므로 금방 일어났다. 마리가 아침부터 키스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고 투덜댔다. 나도 키스를 하고 싶었다. 마리가 물로 들어가자고 했다. 우리는 달려가 얕은 물결 속에 몸을 맡겼다. 몇 번 팔을 내저었는데 마리는 내게 바싹 달라붙었다.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에 휘감기는 것을 느끼자 새삼 욕정이 끌어올랐다. 돌아오려는데 마송이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에게 몹시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내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했다. 빵이며 생선 요리는 아주 맛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내 몫을 먹어치웠다. 이어 고기와 감자 프라이가 나왔다. 모두 말없이 먹는 데만 열중했다. 마송은 술을 많이 마셨는데 내게도 자주 따라 주었다. 커피가 나왔다. 나는 머리가 무거워 담배를 연거푸 입에 물었다. 마송과 레이몽 그리고 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번 8월 한 달을 이 별장에서 함께 지낼 의논을 하였다. 그때 갑자기 마리가 입을 열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 반이에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마송이 식사를 너무 일찍 한 모양이지만 배가 고플 때 먹은 거니까 이상할 게 없다고 했다. 마리가 풀썩 웃었는데 나는 그녀가 왜 웃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모르긴 해도 과음을 한 때문일 것이다. 마송이 함께 해변을 산책하자고 제의해 왔다. 그러며 덧붙였다. 내 아내는 점심 식사 뒤에는 꼭 낮잠을 자지요. 걷는 게 가장 좋은데 정말 질색을 해요. 건강에는 그게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튼 그건 아내의 마음이지요. 마리는 마송 부인을 도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 작은 파리 여자는 그러자면 남자들을 전부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했다. 세 남자는 바닷가로 내려갔다. 모래와 바다의 수직으로 쏟아지는 햇빛의 반사로 눈이 부시었다. 그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바닷가에는 우리뿐이었다. 언덕을 따라 바다 위로 솟은 작은 별장들에서는 접시며 포크, 스푼 따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래 바닥에 깔린 자갈에서 솟아오르는 후끈거리는 열기로 숨이 탁탁 막혔다. 레이몽과 마송은 내가 모르는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알게 된 지 꽤 오래되었으며 한때 생활도 함께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바다를 끼고 물가를 따라 걸었다. 가끔씩 밀려오는 잔물결에 헝겊 슬리퍼가 흠뻑 젖었다.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 위로 곧바로 내리쬐이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나는 반은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레이몽이 마송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듣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바닷가 멀리 저쪽 끝에서 운전사들이 입는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2명의 아랍인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레이몽을 돌아다 보았다. 저 자식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해수욕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송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도 어느새 아주 가까이에 와 있었다. 우리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레이몽이 말했다. 마송,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자넨 두 번째 놈을 맡아주게. 이쪽은 내가 처치할 테니까. 그리고 메르소는 다른 놈이 나타나면 그 놈을 처치해 주어. 좋아, 그렇게 하지. 내가 대꾸했다. 마송은 대답 대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햇볕의 열기로 달아오른 모래가 불그레하게 보였다. 우리는 일정한 걸음으로 아랍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과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몇 발자국 사이로 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그들이 먼저 멈추어 섰다. 나와 마송은 걸음을 늦추고 레이몽만 그가 맡은 녀석을 향해 가까이 갔다. 그가 그 아랍놈에게 뭐라고 했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상대편이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레이몽은 곧 그에게 한 대 먹이고는 마송을 불렀다. 마송도 가담을 했다. 그는 미리 지목해 두었던 녀석에게 달려들어 기세 좋게 두어 대 안겨주었다. 상대방은 모랫바닥에 얼굴을 쳐박고는 물속에 뻗어버렸다. 얼마 동안 그대로 죽은 것처럼 꼼짝 않더니 이윽고 머리에서부터 거품이 꾸르륵 꾸르륵 솟아올랐다. 레이몽은 그러는 사이에 상대방 녀석을 계속 후려쳐서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레이몽이 내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이봐, 이 녀석 꼴 좀 보게나. 조심해, 칼을 가졌다고. 내가 외쳤으나 그때는 이미 그놈의 칼에 레이몽은 입이 찢기고 팔을 찔렸다. 마송이 앞으로 뛰어나오는 동시에 뻗어있던 녀석이 일어나 칼을 가진 놈 뒤에 숨었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 역시 우리를 계속 노려보고 칼로 위협하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우리와의 거리가 충분해지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는 따가운 햇볕 아래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레이몽은 피가 흐르는 팔뚝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송이 일요일마다 언덕의 별장에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하자 레이몽은 곧 그리로 가자고 했다. 그의 찢어진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피가 넘쳐 흘렀다. 우리는 서둘러 그를 부축하여 별장으로 돌아왔다. 간신히 집에 도착하자 레이몽은 의사에게 가고 싶다고 했다. 상처가 심하지 않으니 직접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송이 그를 데리고 갔다. 나는 집에 남아 여자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얘기해 주었다. 마송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마리는 울지는 않았으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가 귀찮아져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레이몽과 마송은 1시 30분쯤 들어왔다. 레이몽은 입가에 반창고를 붙이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의사는 대단한 상처는 아니라고 했다지만 레이몽은 기운이 없어 보였다.
마송이 레이몽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농담을 짓거리기도 하며 애를 썼으나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러더니 바닷가로 나가겠다고 했다. 어디로 갈 거냐니까 바람이나 쐬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마송과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그는 화를 버럭내며 욕까지 퍼부었다. 마송은 그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고 했으나 그래도 나는 레이몽을 뒤따라 나갔다. 우리는 오랜 시간 바닷가를 거닐었다. 햇살은 정말 지독했다. 그 빛은 모랫바닥이며 바다 위에서 갈기갈기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레이몽이 목적지가 있어 걷는 줄 알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바닷가의 끝까지 가서 마침내 우리는 큰 바위 뒤에서 솟아나와 모래 속으로 흐르는 작은 샘을 발견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아랍 놈들을 다시 만났다. 놈들은 기름때에 쩔은 푸른 작업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아까와는 달리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다. 레이몽을 찌른 녀석이 잠자코 레이몽을 올려다보았다. 다른 한 녀석은 갈대 피리를 불며 태연히 우리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그는 그 피리로 낼 수 있는 3가지 소리를 번갈아 내고 있었다. 그러고 있는 동안 그곳에는 햇살과 졸졸거리는 샘물 소리와 피리 소리를 포용하는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레이몽이 주머니 속에 있는 권총에 손을 대었으나 놈들은 꼼짝도 않고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녀석의 발가락이 몹시 벌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레이몽은 여전히 그들을 노려보며 내게 물었다. 해치워 버릴까? 그만두라고 하면 그는 제풀에 화가 나서 쏘아버릴 것 같았다. 저쪽에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먼저 쏜다면 좀 비겁하잖아. 내가 대꾸했다. 무거운 침묵과 쏟아지는 햇볕 아래에서 여전히 샘물 소리와 피리 소리만이 들려왔다. 레이몽이 입을 열었다. 그럼 저 새끼에게 욕을 해줘야겠군. 대꾸를 하면 그대로 쏴버릴 테야. 그렇긴 하지만 녀석이 칼을 뽑지 않는 한 쏠 필요는 없지. 내가 대답했다. 레이몽은 다소 흥분하고 있었다. 놈들은 여전히 피리를 불며 레이몽의 몸짓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좋아, 레이몽. 사내답게 맨손으로 해치워. 총은 이리 주고 만일 다른 놈이 나타나거나 저놈이 칼을 뽑으면 내가 쏴버리겠어. 레이몽의 손에서 권총을 받아들 때 햇살이 번쩍 그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무엇이 우리 주위를 두텁게 에워싸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은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바다와 모래와 태양, 피리 소리와 샘물 소리의 이중의 침묵 사이에 이곳의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더니 바위 뒤로 숨어버렸다. 레이몽과 나는 오던 길로 되돌아섰다. 레이몽은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갈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별장에 다다랐다. 나는 레이몽이 나무 계단을 오르는 동안 계단 아래 서 있었다. 햇볕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운 데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여자들에게로 가기가 귀찮아서였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내리 퍼붓는 소낙비 같은 햇살을 쬐며 멀거니 서 있지도 못할 노릇이었다. 그곳에 남아있거나 다른 어디로 가거나 결국은 마찬가지일 테지만 잠시 후 나는 바닷가로 다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붉게 번쩍이고 있었다. 바다는 모래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수한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바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태양열로 인해 이마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살인적인 더위가 나를 짓누르며 내 걸음을 가로막았다. 혹심한 열기를 얼굴에 느낄 때마다 이를 악물거나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은 주먹을 불끈 쥐어보았다. 아니면 햇살과 더위가 불어넣는 불투명한 취기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모래와 흰 조개 껍질 또는 유리 조각에서 빛이 번쩍일 때마다 턱이 떨렸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었다. 파도의 물거품과 햇살로 인해 눈부신 후광을 이룬 가운데 거무틱틱한 바위가 멀리 조그맣게 바라보였다. 바위 뒤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샘물을 생각하자 다시 한번 그 노곤한 속삭임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햇볕과 더위와 싸움의 피로감, 그리고 여자들의 눈물을 피하여 그곳에서 휴식과 그늘을 구하고 싶었다.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레이몬과 싸운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두 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누워 있었다. 얼굴만 바위 그늘에 가리워졌을 뿐 온몸을 햇볕 아래 드러내놓고 있었다. 더운 열기로 푸른 작업복에서는 김이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나는 아까의 사건은 모두 끝난 걸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곳까지 왔을 뿐이다. 상대방은 나를 발견하자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나 역시 웃돌이 안에 들어있는 레이몽의 권총을 움켜쥐었다. 상대방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손을 빼지 않은 채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와 1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그의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가끔 흘깃거리는 시선이 새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모습이 내 눈앞에서 끊임없이 어른거리며 타오르는 대기 속에서 흔들렸다. 점심 무렵보다 파도 소리는 한층 고요해지고 가라앉아 있었으나 모랫바닥 위에는 여전히 불볕 같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태양은 이미 2시간 전부터 들끓는 금속의 바닷속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자그마한 증기선이 수평선 위로 지나갔다. 나는 아랍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눈 한옆으로 지나가는 검은 얼룩처럼 느껴졌다. 내가 뒤돌아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햇볕에 펄펄 끓어오르는 모래사장이 내 등 뒤로 다가서고 있었다. 샘물 가까이로 몇 발자국 걸어갔다. 아랍인은 꼼짝 않고 있었다. 아직은 꽤 떨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늘 때문인지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햇볕 아래에서 얼굴이 타는 듯했다. 눈썹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역시 그때처럼 이마 위에 통증이 왔다. 혈관이란 혈관은 모두 피부 밑에서 한꺼번에 고동치고 있었다. 살인적인 햇볕에 견딜 수 없어진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물론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선다고 해서 햇볕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발자국, 딱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뎠다. 아라비는 이번에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대신 칼을 뽑아 햇빛 아래 번뜩이며 나를 향해 겨누었다. 햇빛이 단검 위에 부딪히자 반짝거리는 긴 칼날이 내 이마로 와서 꽂히는 것만 같았다. 그러자 눈썹에 맺혔던 땀방울이 한꺼번에 눈꺼풀 밑으로 흘러내리며 미지근한 두터운 베일로 쌌다. 내 눈은 소금기와 눈물의 베일로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 위에서 울리는 태양의 울림과 칼에서 날아오는 눈부신 빛의 서슬이 여전히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타오르는 듯한 서슬은 내 속눈썹을 끊고 어지러운 내 눈알을 파헤쳤다. 바로 그때 눈앞에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다가 무서운 숨결을 몰고 왔다. 하늘이 활짝 열리며 불이 내리 퍼붓기 시작하는 듯했다. 긴장해서 몸이 뻣뻣해지며 손이 권총 위에서 무섭게 떨렸다. 방아쇠가 당겨지고 미끈한 권총자루의 감촉이 느껴졌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메마르고 요란한 소리와 더불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햇볕과 땀을 떨쳐버렸다. 그제야 한낮의 균형과 행복을 느끼던 바닷가 특유의 침묵이 깨어지고 말았음을 알았다. 나는 다시 이젠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다 4번의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겉에서는 보이지도 않게 깊이 박혀버렸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짤막한 4번의 노크 소리 같은 것이었다.